참고로 저 일봉 아닙니다. 저 국봉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동아시안컵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0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요. 근데 이게 한일전을 연속해서 보면 4연패예요. 그 전에 U16, U23에서도 다 졌다고. 근데 또 놀라운 건 이 4경기를 다 3대0으로 졌습니다. 이거 뭔가 불길하죠? 자, 물론 역대 A대표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42대15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앞서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A대표팀 의 성적도 굉장히 대등하고 최근에는 연령별 A 대표팀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느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축구와 일본 축구의 수준이 왜 이렇게 차이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보다는 도대체 일본이 유소년 레벨에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축구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0년 구상. 자, 일본의 J리그가 199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딱 10년 늦게 출범을 했어요. 자, 그런데 J리그를 출범할 때 일본이 내세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100년 구상. 이게 뭐 일본 축구협회가 1921년에 세워져가지고 2021년에는 100년 되니까 100년 구상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일본 축구가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100년간의 계획을 쫙 짜놓는다, 이런 거예요. 원래 교육도 100년지 되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아주 중대한 계획이다. 근데 일본은 축구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축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요즘에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졌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갑자기가 아닌 거죠. 천천히 계획대로. 일본 축구협회의 노력. 자, 일본 축구협회는 1997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훈련센터 J빌리지를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파주에 트레이닝 센터 있죠? 근데 그거는 2001년에 완공됐어. 일본이 조금 더 빨랐죠. 그래서 일본은 그 J빌리지에 일본 전역의 우수한 선수들을 싹 데려다가 질 높은 교육시키고 같이 상향 평준화된 경쟁시키고 또 같이 해외 원정도 다니면서 축구 수준을 싹 높였어요. 옛날에 오노 신지 기억나요? 오노 신지가 그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이었다고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JFA 엘리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해요. 골든 에이지라고 12살에서 15살 사이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선수들을 파주에 싹 모아가지고 원희 형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는 거지. 근데 일본의 그 엘리트 프로그램의 섬세함이 또 다르더라고. 원래 같은 학년에서 잘하는 애들을 뽑으면은 상반기에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1, 2, 3월에 태어난 애들이 등치도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2018년부터 다양한 선수들이 골고루 선발되게 하기 위해서 9월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만 또 따로 뽑는데, 야, 이게 참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일본 축구협회가 잘하는 게 나라 전체의 축구 컨셉을 딱 통일시키는 거.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월드컵 같은 중요한 대회들이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테크니컬 리포트, 분석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시골에 있는 일선의 유소년 지도자들한테까지 그걸 싹 보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약간 이제 중앙 집권하지. 자,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유소년 축구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옛날에 많이 보낼 때는 1년에 700명 보내고 그랬대요. 브라질 그쪽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수 선수를 해외 유학시켜주는 프로그램. 김민혁 선수, 김대광 선수, 이강 선수,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죠. 근데 일본만큼 많은 선수가 그런 혜택을 입은 건 아니고, 그리고 그마저도 손흥민 선수의 기술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어요.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나 보더라고. 물론 돈 문제도 있겠지만 선발된 선수들의 부모님들은 좋아하지만 그 친구들을 가르쳤던 지도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다 가르쳐놨는데 해외 구단에 그냥 아무 보상 없이 간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피파에서 미성년자 이적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급이 다릅니다.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은 1,1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는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약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조금 차이가 생기겠죠. 풀뿌리. 자, 일본은 나라의 전체적인 축구 수준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풀뿌리 축구,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동네 축구, 조기 축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거죠.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이 선수의 풀이 높아져야지 좋은 선수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년 구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일본의 초등학교 한 1300여 군데에 이제 잔디를 싹 깔았다고 합니다. 나 중학교 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한국축구협회, 일본축구협회 여기에 등록된 선수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KFA에는 약 9만 명 정도, 근데 JFA에는 약 9배인 81만 명 정도. 9배면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초, 중, 고에서 약간 우리나라 동아리 활동하듯이 클럽식으로 다 운동들을 한 가지씩 한다. 그래서 축구 등록 선수도 그런 친구들 다 등록이 돼 있는 거라서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게 일본이 원했던 풀뿌리 축구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미로 축구하는 친구들, 엘리트 선수로서 축구하는 친구들 구분이 꽤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취미와 엘리트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거지.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냥 학교 끝나면 클럽에서 축구 하다가 거기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은 선수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공부나 다른 거 하는 거고, 어찌됐든 인재 풀은 넓어지는 거니까 그게 일본이 의도한 거예요. 세계 축구를 기준으로. 자, JFA 기술위원회는 약 10년 전부터 세계 12의 축구 강국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 축구 수준에 기반한 대책을 강구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국내에서 우리끼리 지고 이기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세계 축구 수준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각 연령별 세계 대회는 다 찾아가. 일본이 본선 진출을 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전 세계의 그 대회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요. 지금 현재 그 연령대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은 우리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건 뭔가? 그러면 지도자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선수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이런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 대표팀이 연령별 대회 나가서 성적 한번 보고 피드백 다시 한번 해보고,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일본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했던 경험을 막 이렇게 수기로 적어가지고 이제 후대에 전달해주는. 예전에 98년 프랑스 월드컵 할 때 일본 대표팀 감독이었던 오카다 다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월드컵 본선에서 3전 전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A4 용지 15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딱 또 글을 남겼어. 본인이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부터 본선까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팀을 운영했는지 그걸 싹 다 보고서 형식으로 적어서 협회에다 제출한 거죠. 후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대학교 때 일본의 츠쿠바 대학이라는 데랑 교류전을 했는데 일본에 거기 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묵었어요. 근데 기숙사에 책장 같은 게 있는데 책이 아니야. 다 수기로 된 일기장 같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각 운동부의 운동 일지가 싹 적혀 있더라고요. 엄청 디테일해. 자, 어찌됐든 일본은 언제나 세계 축구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 축구의 시스템을 빠르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본이 옛날에도 보면은 총 같은 것도 유럽 따라해가지고 빨리 만들고 그랬지 않았나? 일본이 선진 축구 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8인제 축구입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11대 10이라면은 공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8대 8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인당 볼터치 횟수도 늘고 경기에 매 순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 더 볼 움직임이나 판단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8인제 도입을 2003년부터 고민해서 2008년에 정식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10년 늦었어요. 2018년에 시범 운영, 2019년에 정식적으로 도입. 10년이면 조금 많이 늦었다, 그죠? 참고로 유럽의 축구 개선진국들 있죠. 막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는 11살 때부터 8인제를 하고 더 어릴 때는 그거를 더 쪼갭니다. 막 5인제, 3인제, 2인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야 볼을 많이 만지니까. 자, 일본은 여전히 세계 레벨의 본인들의 축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샬케에서 뛰었던 우치다 아시죠? 그 선수가 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다음날 은퇴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J리그 경기를 보면 아, 이건 정말 다른 스포츠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제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J리그 아직 한참 부족하다 이거야. 세계 레벨에 비해서 유명한 선수가 이런 얘기 딱 때려주면 일본 축구 딱 긴장하는 거지.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3부 리그의 감독을 하고 있는 일본인이 있더라고요. 오라스 마사키라는 분. 이분도 일본 축구를 계속 때립니다. 일본은 수비를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한다. 공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압박을 하다가도 1m 앞에서 서버린다. 본인이 코치를 했던 잘츠부르크 있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화장실 스타일이라고 조롱받는다. 가가지고 자세 딱 낮추면 이게 약간 응가하는 자세 같잖아. 그래서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고 볼을 뺏었을 때 더 리스크를 감수해서 전진 패스를 시도해야 된다. 너무 안정적으로 경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 축구를 때립니다. 이게 세계 축구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은퇴한 선수,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의 어떤 독설인 거죠.
또 일본 축구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죠. J리그. 자, 일본은 J리그를 일본 축구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미 100년 구상을 딱 내놨을 때부터 지역 밀착형 연고지 정착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프로팀하고 그 지역하고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게끔.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그 선수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팀은 우리 팀, 이 선수들은 우리 이웃.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끈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말에 돈 내고 가서 경기 보는 거야. 그러면 리그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반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J리그는 돈이 많으니까 초기부터 스타들을 영입을 많이 했어요. 하얀 펠레 지쿠, 선수 생활 말년이었던 게리 리네커, 그리고 브라질의 둥가, 불가리아의 스토이치코프, 그리고 최근에는 이니에스타, 포를란, 포돌스키, 토레스. 이게 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또 돈이 생기죠. 스폰서, 중계권료 막 올라가잖아. 자, 그런데 J리그가 최근에는 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7년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다즌이라고 있는 거 맞나? 아무튼 거기하고 10년간 약 2조 원을 받는 대박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매년 중계권료로만 2천억을 버는 거야. 반면에 K리그가 지난해 중계권료로 받은 거는 20분의 1 정도인 110억 정도. 쿠팡 플레이가 이제 많이 키워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프리미어 리그는 영국 내 플러스 해외 중계권료까지 합치면 한 시즌 중계권료가 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개쩔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계권료가 싼데 일본은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리그 자체가 상품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해외 스타들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연고, J리그를 시청하는 충성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J리그가 받는 이 어마어마한 중계권료가 어떻게 쓰이느냐? J리그의 발전에 다시 재투자됩니다. J리그 팀들한테 이 중계권료를 순위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J리그의 우승 상금은 약 29억 원입니다. 근데 우승한 팀에는 강화 배분금이라는 걸 또 따로 줘요. 이게 중계권료에서 나온 돈이죠. 한 150억 정도로 준다고 하니까 상금이랑 합치면 한 18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딴 데다가 못 써. 무조건 유소년 육성, 지도자 육성, 인프라 확충하는 데에만 써야 됩니다.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K리그의 우승 상금은 5억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K리그 욕하고 하시는데, 이거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안 보니까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스폰, 중계권료 올라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J리그와 K리그를 비교할 때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승강제예요. 승강제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어야지 선수들이 빡세게 뛴다고요. 승강제 없으면 대충 하는 거지 뭐. 꼴찌 해봤자 뭐 손해볼 게 없는데 다음 시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일단 노잼이야. 경쟁적 상황이 아니니까 선수들의 실력이 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자고로 리그를 하면 승강제가 있어야 되는데 J리그는 J1, J2, J3 승강제가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JFL이라고 4부 리그격인 팀이 있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위아래로 승강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K3로 올라가려면 요건이 좀 빡셉니다. 스타디움도 있어야 되고, 관중 수도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J1과 여기 지역 리그까지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K1, K2에서 끊깁니다. K3랑 K2랑 승강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아쉽지 않아요? 왜 끊기냐? 자, 유럽 축구에서 승강제가 없는 곳이 없죠. 그만큼 승강제는 한 국가의 축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인지 J리그는 이 승강제 도입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1993년에 J리그 출범하고 나서 6년 뒤인 1999년에 승강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J리그보다 10년 빨리 출범했죠. 1983년에. 근데 승강제 도입을 2012 시즌에 했어요. 29년 만에 승강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승강제 도입이 일본보다 너무 늦었던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럽 진출.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서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한국, 여기 일본. 프리미어 리그에 2명, 라리가에 1명, 분데스리가에 4명, 8명, 리그 앙에 1명. 그 다음에 여기부터 차이나, 포르투갈 1부 리그에 빵명 4명, 네덜란드 1부 리그에 빵명 5명, 스코틀랜드 1부 리그에 빵명 4명, 그리고 그 밑에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 일본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에 우리 황인범 선수도 있어요. 스위스에 정상빈도 있고 등등등 우리도 많아. 근데 올 초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유럽파가 한 15명 정도, 일본은 한 85명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일단 일본 축구협회에서 옛날부터 월드컵의 8강, 4강에 꾸준히 오르는 국가들은 뭐가 다른가 연구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 선수들도 유럽에 나가서 선진 축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딱 된
된 거죠. 확실히 축구 선수들은 노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황인범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과의 평가전 이후에 그런 걸 느꼈다고 하잖아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제 유럽으로 가야겠다. 그 수준에서 뛰어야지 실력적으로 향상이 되겠다. 이런 거. 황인범 선수 정도 되면은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할 텐데, 그죠? 도전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독려하니까 J리그 팀들도 자기 선수를 유럽에 잘 보내줍니다. 유럽에서 오퍼가 오면은 이적료를 높게 부르질 않아요. 또 이적료를 높게 부를 필요가 없는 게 J리그 차원에서 구단에 장려금을 준대요. 너네 팀 에이스 이번에 유럽 가지? 야, 상심이 많다. 여기 돈 많으니까 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J리그 팀들도 유럽에 안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또 선수 키워서 또 보내가지고 장려금 또 타면 되니까. 반면에 우리 K리그 팀들은 유럽에서 우리 팀 에이스한테 오퍼가 왔다 이러면은 이적료를 조금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K리그에서 또 장려금을 주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유스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돈 엄청 써가지고 키웠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유럽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럽 팀 입장에서는 아직 유럽에서 증명도 안 된 선수한테 이적료를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입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K리그 팀이 자기 선수를 유럽에 보내면은 육성 보상금이라는 걸 받긴 합니다. 이거는 피파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는 권리예요. 근데 이게 액수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K리그 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수원의 권창훈 선수, 뭐 정상빈 선수, 그리고 전북의 이재성 선수 같이 구단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이렇게 싹 보내주는 그런 훈훈한 경우도 있긴 하죠. 참고로 유럽 중소리그의 팀이 아시아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할 때 그 경쟁자가 아프리카 선수들, 북중미 선수들이래요. 근데 아프리카 북중미 클럽들은 이적료도 비싸게 안 부르고 육성 보상금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계약을 하냐면은 그래 우리 선수 그냥 싸게 데려가. 대신에 이 친구를 너네가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빅클럽 갈 때 이적료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 거기에 30%만 떼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유스 선수를 보낼 때 단기적인 이익보다 먼 훗날의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됐든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니까, 그죠? 이런 걸 또 퓨처 세일이라고도 한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본이 유럽 진출을 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일본 축구협회 스태프가 유럽에 상주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리그 정보 수집도 하고 유럽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의 구단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도와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마인드가 조금 다른 성향이 있긴 하다고 해요. 일본 선수들은 유럽 빅클럽이 아니더라도 중소 리그의 중하위권 팀이라도 과감하게 이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경험, 도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조금 잘하면은 뭐 일본, 중국, 중동 이런 데 가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군대가 있잖아. 우리는 일본 애들 군대 안 가잖아요, 그죠? 유럽 진출하는데 이 군 문제가 얼마나 큰 걸림돌입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약간 돈을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전성기일 때 빨리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축구 선수 수명이 이렇게 짧으니까. 근데 군대를 내가 몇 년 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바짝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선수들이 어릴 때 유럽으로 보내요. 미나미노도 20살이 되던 해에 일본으로 딱 갔거든요. 유럽에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라이프 랑닉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다. 근데 한 24살까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쭉 하다 보면 플레이의 우선순위가 이제 고정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도 독일에 16살 때 갔잖아. 그러니까 독일 축구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를 했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와 일본 축구의 격차,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한일전 보면은 약간 독한 쪽이 이기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투지만으로, 정신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일본은 당연히 뛰어넘고 세계 축구 이 최강국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일본이라고 다 좋고 우리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일본도 막 그 유소년 체벌 이런 거 옛날에 문제 많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해가고 있습니다. 협회도 그렇고 프로축구 연맹도 그렇고요. K리그 유스 시스템도 유럽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 굉장히 잘합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야 한국의 유스 시스템 어떻게 된 거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해요. 협회도 아까 골든에이지 프로그램도 말씀드렸고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특별 규정 이런 것들도 계속 손을 봐가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축구팬은 뭘 해야 될까요? 단순히 협회 욕하고 연맹 욕하고 이런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돈 내고 K리그 보러 가는 겁니다. 저도 사모님이랑 주원이 데리고 FC 한양 갑니다. 여러분들 K리그 보러 갑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